종창 토크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석현 국회부의장 만나고 왔는데요. 힐러리라고 하는데 본인이 힐링이 됐대요. 거기 의장석에 앉아서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의원들의 인생 내력을 들으면서 오히려 본인이 힐링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정치인데, 그렇죠? 서로 뭐 본인 주고받고. 능력도 만만치 않은 신분인데, 근데 그분은 앉으나서나 높이가 비슷하신 분 아니에요? 비슷하시잖아. 그래가지고 예, 예. 그 높은 데서 일었으니까. 아니 앉아 있었던 게 너무 미안했대요. 남들은 다 서서 연설하는데 본인 계속 거기 앉아 있는다는 게 너무 미안했다. 이런 굉장히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인간적인 정치인이다라는 게 확인이 좀 됐어요. 당연히 그런 게 빨리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정치를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정치에 입문한 김종대 편집장에게 또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는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그 공학적이고 정치적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또 수단이라든가 술수도 굉장히 어떤 필요로 한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는 인간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애정이다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랑이 깔려야 되는 거죠. 정치는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전부 사람들을 표로 보기 시작하면 그 정치는 끝난 정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김종대 단장께서는 지금 가짜 안보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안보 민주화가 지금 경제 민주화보다 후순위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김창수 원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경제와 안보를 융복합해서 대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에게 안보 비전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프레임으로 짜고 들어오는데 진보에게도 안보의 비전이 있다. 진보적 안보에 대한 대안, 최소한 30년 이상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말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시작하자마자 김창수, 김종대님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잠깐 저희가 하는데 LTE 신호가 불안정해서 중계가 끊겼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 다시 시작합니다. 모이세요. 이렇게 답장이 나오면은 뿌듯한 게 저기, 뭐냐면은 네. 이렇게 네, 호응해 주시는 뜨거운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저도 뿌듯합니다. 네. 고맙죠. 저기 그 안보에 대한 대안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저는 사실 안보에 대한 어떤 민주적 대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987년에 네.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새롭게 민주 헌정 체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헌법적인 민주적 헌정 체제가 이제 비로소 한국 민주주의의 서장을 열은 그런 어떤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1993년에 드디어 군사 정권이 종식되고 네.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으로 오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해가지고 문민 시대를 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범적 틀이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겁니다. 한 네. 가지가 그게 뭐냐면은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그때 하나회 척결을 하고 율곡비를 척결하면서 마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다. 그러니까 안보의 민주화를 빼버린 것이죠.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스법이고 네. 세계의 모든 나라 그리고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아주 누가 재밌는 사진을 올렸는데 네네. 웬 그 작년에 여성 4명이 수다 떠는 걸 사진으로 올린 다음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주요국의 여성 국방장관들 사진입니다. 이렇듯이 철저하게 시민 주권의 통제 하에서 국방이 관리되도록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네. 전 세계가. 네. 우리가 이걸 빼먹은 거예요. 여기서 안보 민주주의, 안보 민주화가 유보된 어떤 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과거 군사 정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국방을 통제해야 되는데 네. 국방이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이런 어떤 국가정보원 뭐 또 국방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안보 자체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공포가 됐어요.
맞아요. 이건 안보 민주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완성해야 되느냐? 그 안보적 대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우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안보 민주화입니다. 시민이 통제하는. 안보. 시민이 통제하는 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그걸 못 해놔서 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한두 번입니까?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네.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 개혁에 또 산업구조 조정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해서 하는 게 경제 민주화예요. 반면에 안보 민주화는 단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요? 한 칸에 네, 돼요? 법을 바꿔서 어. 오늘부터 국방장관 민간인이 해. 육군 패권주의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체제 바뀔 거야. 네. 어느 날 며칠 몇 시부로 해. 이겁니다. 그러면 딱 종결 깨끗하게 정리되고 물론 과정은 민간인 있겠지만 출신들이. 딱 잡아서 네. 하나회 척결 하루 만에 다 했어요. 정광석화처럼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국군 통수권자가. 네. 이 안보 분야는 정치 권력의 의지가 있다면 상당한 준비는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날 시점을 잡아서 일시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새로운 안보 체제 출범으로 하면은 이제 국가가 시민 민주주의 혁명이 우리가 미완성이었는데 네. 이게 완결된 완성된 국가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한국의 근대 민주 국가로서의 어떤 격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를 마저 안 했다는 거야. 아,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 선거 때 우리가 그 업보를 다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가 사실 정치적 민주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그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선거를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분단된 한반도에서 안보 민주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듬해 붙어 있었던 모든 선거에 있어서 북풍. 날마다 북풍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뭐 진영 내부에서의 교란도 심각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니인가 싶어요.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으면 저도 이제 대안으로 우리의 진보적 안보 담론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의 안보 프레임 또는 안보에 대한 우리의 큰 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큰 틀 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국민들을 보면은 쟤네들은 저 틀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인데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러이러하게 이해가 되는 거다. 네. 이렇게 페이스북을 켜버렸어. 페이스북을 켜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짜는 큰 틀은 뭔가 이랬을 때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적어도 한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네. 적어도 시진핑은 2049년까지 중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49년. 예, 그게 이제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그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중국 사람도 알고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일본의 아베가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평화헌법 개정해가지고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안 보여요. 제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 대한민국의 목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진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국가라는 것은 막스 베버에 따르면은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것을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는 그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점한 폭력을 네.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거나 또는 집권 보수 세력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가지는 합법적 폭력을 악용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국가가 어떤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잘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게 시민 안전입니다. 네. 국가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방을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1단, 2단계, 3단계 그렇게 해가지고 2045년까지 네. 진보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비전이 보이면은 그 하위 수단으로서 국방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진보적인 안보 프레임이 짜여져서 그걸 보여준다면은 그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국방비를 뭐 올린다, 뭐 많이 올린다, 또는 뭐 얼마만큼 올린다거나, 또는 군부대를 어떤 야당 인사들이 방문한다 했을 때 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네.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어떤 국가를 주로 중심에 놓고 한다는 수구 보수 세력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보 세력들은 아예 어떤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겠다는 네. 그 총론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거에서 보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안보 불안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불안하게 만든 요소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안 심리를 자극해도 우리 진보가 생각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 비전 이런 거다 하고 우리가 제시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떤 국가 전략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네. 단기적으로 김종대 편집장이 이야기했던 국방 민주화, 안보 민주화가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거시적인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안보 민주화 참 새롭네요. 못 들어봤던 얘기라는 겁니다. 최강 멋쟁이 김종대 지지합니다. 김창수님 처음으로 얼굴 뵙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칠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안보민주화 처음으로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의견 또 주신 분 계십니다. 김종대 김창수 파이팅. 행운방님이 별풍선 선물해 주셨대. 아이고, 고마워요. 아프리카 TV 감사합니다. 김종대 국방장관 김종대님이 국방장관이 되는 날이 언제나 올 수 있을까? 뭐 만약에 이런- 국방장관을 선거로 뽑는다면 자신 있어요. 네. 안보민주화는 한 번에 와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종대 후보님 후보가 아니야 후보님 꼭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안보 꼭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네. 그 저기 군의 한 예비역 나보다 좀 아래 밑에 사람이 지지한다고 와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 군인이 아니 예비역이 예비역이 예. 예. 후배를 후배라고 발언해가지고 내가 아주 열받아가지고 후보를 후배라고. 이 자식이 후보라고 안 하고 후배라고 발언. 나참 지는 이런- 잘못한 줄도 몰라. 그러니까요. 김종대 후보라고 하지 않고 나이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김종대 후배. 후배라고. 나한대 저기 후였지라고. 2번과 희망을 님이 김종대 단장님 젊어지신 듯? 약간 젊어지셔가지고 그랬나 봐요.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요. 아주 유익합니다. 오늘 이 방송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런 댓글 주신 분 계시고요. 빨갱이 북한으로 가라 이런 댓글을 보면 미치겠어요. 무시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까? 갑자기 굉장히 가슴이 섬찟했어.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이에요. 늘 종북 프레임에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막 입장이 갈릴 때 보면 꼭 종북 프레임으로 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덫이 된다 진보에 이제 이런 건데 아무 관계도 없고 정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정치인 중에는 어느 날 보면 종북주의자가 돼 있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창수 원장이 오랫동안 북한 문제 연구해 오셔가지고 종북 프레임은 선수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의 원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북한이 우리가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재함으로써 남북한의 어떤 대열이라는 현실과 그다음에 이것을 극복해서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종북 프레임이라는 것은 대결이라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나와 반대되는 세력들을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북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북한의 말 그대로 북한에 뭐 종속됐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럴 때 종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잘 아는 어떤 그 방송계 종사하고 있는 분 선배가 계십니다. 근데 자기가 새누리당 의원을 만났대요. 네. 근데 그분은 이명박 박근혜 지지했던 분입니다.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형태로 이렇게 나가면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렇게 나가면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디서 그런 종북 같은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네. 자신과 반대되는 것들은 이것을 다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악에 기본적으로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주홍 글씨. 예,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것은 이 논리는 이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까 북풍이 늘 먹혀 들어가듯이 네. 종북이 또 먹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왜 종북이 먹혀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적 반성이 필요한 거죠. 왜 먹혀 들어가냐면은 아까 김종립 교수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기 검열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북한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이 북한을 지적하면은 이 남한의 수구 세력들을 내가 혹시 편들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수구 세력을 편들면 안 된다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번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은요. 이번에 북한이 2월 28일 날인가요? 키리졸 훈련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무슨 1차 타격이 청와대고 네. 2차 타격이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키리졸 훈련을 북한이 반대하는 이유는 네. 자기들이 안보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청와대를 공격하고 뭐 미국을 공격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과잉 대응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그런 반응들이 네.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냉전적 대결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대결 의식을 심화시키건 다소 이 비문명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들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왜 그걸 지적 못하냐면은 또 북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북한의 긍정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긍정적인 말을 못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해서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뭐 이런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김용진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종북보다는 김진향 교수님처럼 지북으로 갑시다. 지북. 북한을 김진양 알자. 교수가 항상 얘기하는 네, 거죠. 북한을 알자 이런 건데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할 소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자기들은 듣는 거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여성 폄훼, 여성 비하, 성희롱, 성폭력 그런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같은 여성으로서 북한의 그 성명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렇죠. 욕 먹기 싫으면 남의 나라 국가 원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발언 수위를 높으면 말싸움이 이제 감정 싸움이 쌓이면은 주먹 날라오잖아. 그게 주로 그러면 안 돼. 이제 젠더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여성들 모계 사회에선 전쟁이 없었어요. 그 대신 이 말로 하는 싸움은 여성들이 훨씬 세죠. 세죠. 말싸움 세죠. 우리 앉아.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말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좀 강성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보수치고도 사실은 굉장히 강성 대통령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다, 탈북민 문제다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예전과 같은 냉전 이데올로기 이상의 무엇인가가 한국 사회에 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명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 그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방인 타자화하면서 그 혐오하는 대상이 비단 북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집단 정서로서의 어떤 외부에 대한 어떤 폐쇄적이고 네. 개방적이지 못한 비관용적인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현상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IS와 동일시해서 아이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슬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기 이럼으로써 타자화되는 건데 이거는
한국의 어떤 국가치고는 외국인 혐오증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사실하고 무관치가 않고 그것이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봅시다. 193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 유럽에서 제일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하는 그 헌법에 의해서 히틀러가 집권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유대인은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유대인과 비슷한 지위였어요.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이 가장 전문직으로 많이 진출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네. 그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독일은 유대인에 가장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 어쨌다 또 뭐 독일인들이 뭐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선동이 벌어지는 데 이어가지고 바로 그 제노포비아 네. 그 어떤 유대인에 대한 혐오증 반감이 확산됐는데 이건 정권이 조장한 겁니다. 그게 독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보 진영이 왜 이 북한 외국인 노동자 이런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냐면 그 현상이 대부분 독재가 강화되는 첫 번째 징후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일본의 군국주의도 봅시다. 지금 위안부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돼서 우리가 이렇습니다만 네. 관동 대지진이 나고 그 일본 내에서 조선인 학살로 그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엄청난 조선인 학살에 의한 어떤 병탄 과정 또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억압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대상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자기 자신이란 무엇인가를 재구성해야 된다. 어디까지가 우리 자신이냐? 네. 그 자기 자신의 경계선을 확장하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것을 놓친 사회는 위험한 신호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게 대부분 그분 궁금하다. 그 사람 인도네시아 있었잖아요. 이주 노동자 북한산에서 IS 그거 V자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 조사받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고 그 다음에는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어떻게 추방 조치가 됐는지 그 후속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정원이 네. 나름 뭐 전국을 읽고 네. 자기가 전국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한 술책이었어요. 네. 북한 뉴스하고 IS 뉴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검증 결국엔 그게 쭉 이어져서 결국 이제 테러 방지법 네. 통과까지 온 거죠. 테러 방지법까지 온 거예요. 네. 이 테러 방지법의 대상은 불특정입니다. 그러니까 IS도 될 수 있고 북한도 될 수가 있고, 예 일단은 하나의 어떤 그 자기 그렇죠. 어떤 보호 장치로서의 그 대상화된 굉장히 포괄적이고 무언가 광범위하게 있는 그 것이죠.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테러 방지법과 종북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논리는 원래 시작은 이제 파리 테러 이후에 IS에서부터 우리도 그 IS 테러의 맞습니다. 예외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 양반이 이제 국정원에 의해서 뭐 테러 용의자로 언론에 그렇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테러의 주체가 IS에서 북한으로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종북 논리를 펼친다면은 그 테러의 주체인 북한과 그 다음에 남한에 있는 어떤 그 종북 세력이 이제 예. 동일한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 방지법의 출발이 이제 종북 논리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근데 김종희 단장이 히틀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히틀러가 종북이 원조입니다. 에? 히틀러가 종북이 원조고요. 아 원조 예, 정복이 예. 독일에 있어서? 아니 히틀러가 종북이 아니라 종북 논리의 원조인데. 아, 종북 논리의 원조. 예.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을 할 때 그 이제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때문에 한 것이지만은 그 수단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종북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의 배후는 모스크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모기 혈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게 어떤 그 민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켰던 것 중에 뭐 레닌이라든가 트로츠키라든가 이런 뭐 모계 혈통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모스크바에 또 많이 살고 있던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의 배우는 모스크바하고 그 모스크바가 배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을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테러의 주체가 북한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종북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논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를 지금 히틀러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비판을 해야 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전에 그 우리 시청자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종북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네. 지북에 대해서 정말 북한을 잘 알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북 논리로 접근하는 게 또 종북의 먹잇감이 되기도 굉장히 종북 사냥의 먹잇감이 되기에도 굉장히 쉽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북은 분명히 필요한데 지북과 함께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은 이 남북한 양쪽 정부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제3자적 객관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나간 어떤 태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흑인이다 깜둥이다 막 뭐 헌혈을 잡종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인종차별적인 아주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비판하면은 미국 여론들은 북한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역풍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령 어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는 바로 이런 트럼프가 무슨 오바마 깜둥이다고까지 말 안 했지만은 그에 준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 수용을 하지 예, 못하는 거거든요. 예. 북한이 중요한 거는 미국과 관계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 대통령을 깜둥이다 잡종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에서 너희들 그렇게 발언하는 건 잘못이고 네. 너희들의 어떤 대미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남한 사람들이 지적해 주는 저는 네. 그런 것들도 지북 필요하다. 논리와 함께 우리가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들이 우리가 네. 종북 사냥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또 아주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판을 걷고 있다는 네. 그런 어떤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 가지 좀 동북아 정세에서 살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여하튼 북한이 어찌됐든 핵실험을 하고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로켓 발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엿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또 미사일을 쐈다. 근데 미사일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뭐 근데 단거리 미사일이지 않을까 라는- 추정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도 이제 지금 발언 수위를 높아가는데 이 와중에 NYT 뉴욕타임스가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북미 대화를 해라. 그리고 주변국들도 참여해라.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그야말로 육자회담 틀을 가동을 다시 해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좀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언론이 해요. 우리 언론은 그런 것도 안 해. 미국 언론은 또 그런 걸 해. 뭐 이런 상황인 그 얘기를 거예요. 하면 국내에서 종북되는 거예요. 아 조선일보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 할까? 그게 되게 황당한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상식 아닙니까? 어떤 상대방을 다룰 때 그것이 나와 적대하는 세력이든 뭐 적대하는 세력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이거를 어떻게 잘 혼합해서 구사하는 것이 외교력인 거죠. 상대방을 잘 상대하는 전략인 거죠. 네. 그러면 북한이 지금 계속 뭐 핵실험을 한다, 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 또 어제 단거리 미사일 사실은 이제 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대구경 포 북한이 말하는 장사정 포는 그 뭐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네. 이 단거리 그 장사정 포도 네. 그 자체가 발사를 할 때 네. 200km 이상 날아가려면은 로켓 추진 그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다연장 로켓이다. 네. 방사성 포를 그렇게 네. 말하기 때문에 그 구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이 안보 위기 상황이 계속 심화되는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뭡니까? 그건 무슨 사상 최대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재를 하면서 다른 한편은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라는 그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상 언론을 통해 가지고는 또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을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상 최대의 수단으로 북한이 가장 뭐 힘들게 뭐라 했더라 지독하게 북한이 네.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는 이거는 협상의 전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가장 아주 그 초보적인 그런 우리의 능력도 지금 현재 이 정부는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정부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 걸음만 더 앞장서서 내다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사회가 국가 안에 자정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르펜이 막 그 뜰 것 같으니까 극우 정당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수와 개혁파가 손을 잡고 극우를 눌러 주저앉히잖아요. 미국 대선만 봐도 그래요. 트럼프가 지금 막 승승장구하니까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저 사람 안 그렇지. 되겠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후보를 저 사람 불가론을 얘기를 트럼프 불가론을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럼 나 무소속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미국 그 민주당 사람들은 땡큐일 것 같아요. 다 나와. 다 나와 다 땡큐야 막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북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NYT 같은 유력 언론들이 나서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라, 평화로 풀어라, 협상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 참 그 점이 답답했어요. 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자, 새누리당 안에 반대가 없습니다. 자, 테러 방지법 자기들은 생각이 없습니까? 156명이나 되는데 일치 단결이야.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유명한 진영 장관도 있고 말 좋아하는 정두원 의원도 있고 많아요. 이른바 개혁주의 보수개혁을 따뜻한 보수 주장하는 유승민 의원도 있잖아. 근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언론이라는 게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마비가 돼 있어서 저는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김종필 이걸-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아니, 네. 국가 비상사태를 다루는 기관에서 근무해봤지 않습니까? 맞아. 예, 국무총리실에 NSC 말고 네. 국무총리실에 비상기획위원회라는 데서 비상기획. 제가 총괄과장을 했잖아요. 또. 예, 그래서 비상사태라 하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돼 있어요. 비상사태 법에 그래 돼 있어요. 예. 또 민방위법에 의하면 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해진 사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예, 괜히 말만 바꿔서 법령 또 만들어 조직 또 만들고 이 부실 안보 자산들이 너무 많아서 테러 방지 안 해도 차고 넘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비상사태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최근에 새누리당의 어떤 그 동향을 유심히 봤을 때 무언가 이 북풍에 기대려는 이런 생각이 아직 정리는 다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리는 다 안 돼 있어요. 네. 설익은 대책을 많이 내놓긴 했는데 이 중에 뭐가 약효가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 그래서 지금 뭐 장수영께서도 박근혜 정부가 너무 외통수로 가면서 강경일변으로 되는 건 전략이 없는 것이다. 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삽질을 해도 본인들이 왜 삽질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유라고 할 만한 거를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네. 어쩌면 북한이 너무 아파서 항복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안락사하거나 이런 어떤 그 궁극의 어떤 사고를 하면서 지금의 강경 조치들이 그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 그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이 강경하다 그래서 탓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강경한 것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강경함의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하다는 건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무언가 결과를 내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강경한 정책의 결과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북한이 완전히 너무 아파서 항복하거나 망하거나 자 이게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네. 그 결과에 대한 현실성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성 없잖아요. 없단 네.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오히려 강경한 정책하고 유화적인 정책을 잘 배합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면 이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이건 현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화 정책이 꼭 북한을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효과. 효과.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중요하죠. 효과면은 네.
이 강경하고 온건한 유화 정책을 잘 배합하는 기술에 달렸을 겁니다. 이게 현실성을 높이고 네.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외통수로 나가는 건 곤란한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전략이 거기서 중지돼 버리기 때문에 더 네.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뉴욕 타임즈 아까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외에 중국도 그렇고 뭐 합니다만은 강경한 건 또 다른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미 강대국 정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북미 대화를 준비하다가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완전히 그 급변침을 할 때 네,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 그렇죠. 그거를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것, 네.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김종대 편집장, 김종희 단장이 지금 대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그 결과로서 뭔가 좀 북한의 변화를 뭐 북한의 급변침을 네. 기대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외골수로 나가는 급변침을 한 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 급변침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어떤 그 급변침의 결과로서 그게 북한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국내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내 총선을 앞둔 네.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까 제가 선거의 3대 요소 중에서 구도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구도에서 이제 우리 어떤 그 진보 민주 세력들이 사용하는 구도는 가령 뭐 야권 통합이냐, 뭐 아니면은 뭐 일려 다야 구도로 가느냐, 또는 뭐 민주냐 독재냐, 또는 뭐 전쟁이냐 평화냐, 이제 이런 구도를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구 보수의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네. 북풍이냐 아니냐 항상 이런 구도로 선거에 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외골수로 가는 급변침을 한 거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이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통일 대박도 포기하고 그렇게 급변침을 한 이유는 바로 국내 정치용이다. 그 결과가 북한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네. 정치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작년 말부터 우리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동아시아 이제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성노에 갔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야 박근혜 한국 정부 이거 중국으로 기울지 않았느냐 이 중국 경사론이 나왔던 네. 거죠. 그래서 이 중국 경사론을 해명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5일 날 미국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문 성로에 올라갔던 게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사론을 지금 미국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천안문 성로에 오른 것은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거냐. 어느 나라 기자가 던진 미국 기자가 미국 이제 기자가 질문을 던진 했죠.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 답변하기를 내가 천안문 성로에 가가지고 북한의 핵개발 야욕에 대해서 주변국의 많은 나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이 네.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뭐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네.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남중국 얘기까지 했죠. 남중국 얘기까지 나오면서요. 중국에 한마디 하라 그랬지. 그렇죠. 한국 보고. 맞아. 예. 여기 이제 피가 거꾸로.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묶어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빨려 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작년 하반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것이 나타났던 거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네. 결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불가역적 및 최종적 합의를 해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관계로 묶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입장을 대신해 가지고 한국이 한미일 삼각관계의 바탕을 둬서 중국하고 맞서서 싸우는데 맞짱 뜨는데 한국이 제일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미국은 우아하게 동아시아 정세 관리자로서 중국하고 협상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급변침을 한 거는 이런 동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몰리게 됨으로써 대중 강정책을 쓰고 대북 강정책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얻는 거는 국내 정치적인 얻는 것들을 그거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냐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른 거겠죠. 다른 거죠. 그죠? 저기 네. 아무래도 내가 또 단독 보도를 해야 되겠네. 단독 보도. 미치겠어. 단독 좋아. 이 미치겠어. 얘기 안 단독 하려고 보도. 그랬는데 내가. 꼭 해야 돼. 어. 저도 단독 하나 할 거 있어요 오늘. 그래?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나도 단독 저기 그 위안부 문제부터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실험 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한미일 그 동맹 강화의 저변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이건 제가 미국 정보 관리한테 직접 확인한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위안부 문제를 미국에서 들여다보는 기관이 미 국무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입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왜 국방부 차관실에서?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지만 네. 국가의 장기 생존 전략을 짜는 부서는 미 국방부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데 적어도 1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 정책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너무 멀어진 한일 관계는 좁히고, 너무 가까워진 한중 관계는 떼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의 네, 블록을 MD. 완성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안부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네. 위안부 문제에서 이제 정보 교류 협정에서 그다음에 MD 체제 사드 배치 문제로 넘어오는 이것을 한 부서가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미 국방부의 정책 차관실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KF-X 그 한국형 전투기 문제는 미국의 획득 차관실이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네. 또는 미 공군이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문제도 미 정책 차관실에서 자기들 의제로 가져갔습니다. 한미 간의 외교 안보 의제는 다 가져간 거예요. 심지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미국이 대한 정책이 조정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 목표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네. 그래서 대중국 견제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고수하되 거기에 연관돼 있는 다른 어떤 의제들을 관리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순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사드 배치론이 나왔고 한미 간의 정보 교류 협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돼 가지고 네.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책임론을 지속하면서 한중 관계를 벌려놓은 것이죠. 네. 그래서 한중 관계를 벌려놓는 이간질한 게 사드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사드 얘기를 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 이건 미 태평양 사령관 발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드를 쐐기를 박아가지고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하나의 걸림돌을 쐐기로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사드입니다. 그러면 일련의 이런 위안부 협정부터 사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흐름들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 부서에서 다 그러네. 기획했기 때문에. 그 미국 국방부 차관실에서 정책 차관실. 정책 그 아주 차관실에서 센 데입니다. 기획을 하고 있다.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거 굉장히 놀라운 특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이 그럼 기사 놀라운 써요. 특종하지 뭐 내가 어디 어설프게 하는 거 봤어? 아니 나 이거 깨갱해야 되겠는데. 저기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걸 있다면서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거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갔잖아요.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위급 연설이 있었는데 네. 위안부와 관련돼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 금방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네. 되는 거예요. 자, 그 3.1절 기념사 굉장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끝냈어요. 전부 북한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3.1절인데 왜 북한 얘기만 하지? 3.1절에는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석인데 대통령이 왜 북핵 얘기만 하지? 이렇게 보수 언론 기자들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3.1절이라고 하지 말고 북핵절이라고 해 아예. 주로 3월에 돼. 한반도 위기가 많이 벌어지니까
아예 북핵 규탄절이라고 아예 국경일로 안 돼, 지정해. 안 돼. 아예. 유관순 언니가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 안 돼. 그건 아니 안 돼. 유관순이 저 검정 교과서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국정 교과서 하자는 거 아니요. 그러니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좋아, 김종대 진짜. 현장 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저는 2019년 네. 이 3.1절 100주년 네. 그리고 2019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렇죠. 얼마 안 동아시아 정세 남았습니다. 속에서의 네.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 3.1절을 없애고 네. 국회 규탄절 하자는 안 돼, 안 돼, 안 김종대 뱀장의 농담어린 말에 대해서도 제가 농담으로라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2019년 3.1절에 우리 상해 가서 방송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해 가서 방송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애면 안 되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김무성 대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확인한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덫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덫이냐 그랬더니 통일 대통령 덫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본인이 역사에서 통일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통일 대통령.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이 뭐냐? 그러니까 작년에 저 통일준비위원회 가서 여러분 내년에 통일될 수 있으니 준비하시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20일 날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안에는 내가 대한민국 통일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서 모든 북한 문제를 보면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통일 대박론, 그리고 북핵 문제 대응, 이것은 다 같이 보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김창수 원장님, 김종대 단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괴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영구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들은 그 맥락으로 진보 언론도 박근혜 대통령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 봅시다. YS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북한 곧 망한다 그러면서 네. 어떤 그 통일은 도독처럼 찾아온다. 그러면서 본인이 통일 초대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또 보수성 강한 어떤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하루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회식 자리였는데 거기서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한국 최초의 통일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조지고 부시는 것만 좋아하는 조지 부시가 북한을 곧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보수성 강한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지금 통일 대박, 그다음에 통일 대통령 박근혜 줄여서 통일 대박인데 이 얘기를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양반들의 머릿 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일을 진보보다는 보수가 더 많이 얘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이례적인 세상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일제히 얘기하는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한반도 역사의 최초의 통일 대통령 되셔야 된다. 그럼 뭐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 가지고 이제 저 한반도 그 통일을 이루는데 저기 그때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그 기상 또 네. 우렁찬 거 또 고려의 왕건이 이제 그 통일을 할 때 참 시조로서의 어떤 네. 국조로서의 이런 어떤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로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그 자극을 시켜주고 몰핀 주사를 잘 놔. 그런데 그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들떠 있는 대통령한테 네. 기가 막힌 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북한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징후들이 있어요. 뭐 외교관이 망명했답니다. 누가 숙청됐답니다. 어떤 놈은 사형당했답니다. 김정은이 막말을 많이 해서 참모들이 은제고 폭발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곧 망한다는 게 이제는 환각을 넘어 실제 눈에 보입니다. 이게 현실 같아 보여. 새로운 현실 감각을 획득하는 것이죠. 네. 예, 그쪽으로 편향된 사고로만 갇혀 있는 그 속에서의 현실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그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라고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셨어요. 그걸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세계를 이해하려면은 그 통일 대통령 이 문제하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4남북 공동성명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선친들이 이룩했던 그런 통일의 큰 뜻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했을 때 드레스덴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드레스덴이 어떤 통일의 기반이 되었던 라인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라인강의 기적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통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복 70주년 작년 광복 70주년인데 우리는 남북한의 총격전 속에서 굉장히 허탈하게 광복 70주년 작년 8월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8.15 연설에는 역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꿈을 꿨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대통령이고 경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신 헌법을 하면서 유신 헌법을 보면은 이제 통일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래 유신 헌법을 한다 그러는데 그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경제 대통령이었는데 통일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유신 헌법을 선포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제 딸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경제 대통령 아버지가 못다한 통일 대통령의 꿈을 이루겠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 대통령 아니냐. 근데 자기가 이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청와대에서 흘러나왔었고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둬가지고 통일 대박론도 나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가짜 약을 투하시키면은 안 아픈 것처럼 하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예요.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런 통일 대통령 뭐 통일 대박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뭐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남북 관계를 또 동아시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전략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국내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민주주의적 발전이라든가 다원적 가치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도 않고 선거 때만 되면은 남북관계라든가 안보 문제를 선거 때 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통령의 꿈은 새누리당의 그 고위 관계자가 말했던 일정 춘몽에 그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온다고 하는 이면에는 국가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는 국가의 선거의 어떤 그 뜻은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기 박근혜 대통령류의 보수는 민주국가론이 아니라 말하자면 안보국가론이라고. 그러니까 생존하는 국가론이라고. 선거는 오히려 그걸 강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국가의 본질은 안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선거가 이거 하는 거다. 예, 원래 이거 하는 거다. 안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가의 구성체가 민주주의의 그 원형이 있냐 안보의 그 원형이 있냐 사실은 조작된 논쟁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따지는 게 그럼 직사각형 면적고 하는데 가로가 중요합니까? 세로가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은 조작된 논쟁인데 그 조작된 논쟁이 현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통일이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또 언젠가 북한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통일 대통령이 나온다. 좋다 칩시다. 상상력엔 존재한다고 보자고. 애들 이유식 주는 건 왜 끊어? 그러니까 영유아 지원을 끊으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지시예요. 저는 그러면은 너무 가슴 아파. 애들은 제 얘기가 자 북한의 그 기득권자 체제 옹호 세력 많아봤자 3,400만 명인데 나머지 2천만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영유아 이유식 주는 거하고 핵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고는 관계가 있지. 왜? 영유아들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놓으면 인민군 될 거 아니야. 인민군이 돼가지고 핵미사일 조작할 거고 남한에 내려오는 촉폭탄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저기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함흥냉면, 평양냉면 먹으면 그 돈이 핵미사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외국 나가면 우리 북한 식당 많이 가가지고 저기 냉면 많이 드시는데 앞으로 그거 하시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니, 냉면 먹고 개성공단 안에 돈만큼이 북한 식당에서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내서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처가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면은 북한을 아프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찾아내야 됩니까? 이제 말라리아 백신, 결핵 백신 북한에 못 갑니다. 자, 이게 못 가는 이유도 뭡니까? 북한 사람 건강하게 만들면 총폭탄 돼서 돌아올 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라리아 백신 안 보내면 북한의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그 모기가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1년에 3,000명 넘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다 북한 모기 때문이거든. 북한이 경제난이 있으면 모기가 먹을 게 적어서 일제히 남하를 시작했다고. 이놈의 모기들은 90년대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어. 옛날에 안 내려왔다고. 이 모기 그래가지고 휴전선에서 남한 모기를 만나 통일국가를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전방의 장병들이 전부 말라리아가 1년에 3,000명씩 걸리는데 오늘날 저기 우리 보건복지 그 통계 보십시오. 전국의 말라리아 환자 다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없어요. 군인들. 네, 특히 군인이 제일 많고.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 백신 안 보내서 우리 장병들 1년에 3,000명씩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우리 국방이 무너지는 거지. 그렇지.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북한에 이 백신 보낸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눈물 콧물 짜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 후원하잖아요. ARS 누르잖아. 1,000원, 2,000원씩. 예? 그럼 북한에도 똑같이 아이들이 있는 건데 애기들 이유식 전 먹이는 거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인도주의 경제 제재한다 차원에서. 그러지만 네. 이미 유엔 안보리 전에 박 대통령이 다 결정해 놓은 겁니다. 함흥냉면 먹는 거, 백신 보내는 거, 이유식 보내는 거 다 지금 저기 전부 다 끊어지고 개성공단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모든 보니까 걸 다 끊자는 얘기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아니 그러고 나서 통일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그러니까 거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라이- 통일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건 더 해야 되는 거 더 해야 아닙니까? 돼. 적극적으로 해야죠. 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그 스텝이 꼬여도 너무 많이 꼬여 있어서 이걸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정작 본인은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마저 저는 좀 들어요. 예? 지금 이게 지금 뭐 임기는 거의 다 된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건데 그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그 꼬여만 가는 패를 풀 생각은 안 거기에다가 하고 요즘 새누리당 의원들 사드 얘기 아무도 안 하지. 아무도 안 하죠. 한 명도 안 하지. 예. 예. 우리 동네에 오지 마 이 얘기는 하죠. 그 얘기에다가 이제 저기 대구 가니까 이거 평택에 갖다 놔야 된다. 평택에 가니까 이거 원주에 갖다 놓으면 수도권 방어가 더 잘 된다. 예. 원주에 그래서 내가 또 가본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거기는 또 저기 우리 여기에 인구도 작고 제일 만만히 보고 원주냐? 예. 이러고 있고. 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사드가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내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어요. 새누리당 안에 네, 폭탄 부산은 돌리기. 대구 보고 가져가라 그래. 대구는 저기 외관 보고 가져가라 네. 그래. 거기는 평택 가져가라 네. 그래. 거기는 원주 가져가라 그래. 이렇게 네. 이게 다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 지역구의 의원들이 제일 사드에 앞장서신 분들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요걸 갖고 폭탄 돌리기를 하네. 그것이 국면이 딱 형성되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사드 얘기 싹 끊어졌어요. 지금 대구 시민의 30%가 사드에 대해 정책 결정되는 거 보고 지지 후보 바꿀 의향이 있다고 여론조사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데모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사드는 이번 사드 논란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사드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 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다. 중국용이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드는 우리는 안보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중국과의 협상의 문제이고 따라서 사드 문제는 미중 사이에 거대한 동아시아 판을 놓고 서로 다투는 문제이다. 한국이 섣부르게 무슨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북한 뭐다 해서 끼어들 그런 계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동아시아 전략, 남북 관계에 대한 전략 먼저 세워라.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말씀드려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할 수 있듯이 이번에 총선은 이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안보 문제하고 총선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안보 문제와 함께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대신해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한중 간의 군사적 갈등과 한중 간의 경제적 갈등을 야기시키게 됐다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어떤 경기 정책 조정에 따라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차이나 리스크는 앞으로도 또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대중 외교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또 다른 큰 경제적 위기를 지금 우리는 겪게 됐다는 점, 그리고 남북관계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관계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코리아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이 남북관계에 대한 대북 정책은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외교안보 문제와 총선이 연결돼 있고 또한 외교안보 문제는 한국 경제와 네.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총선 전략은 경제 민주화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우면서 동시에 그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이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 더민주당이 하고 싶은 어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략하고 그렇게 연계시켜 나가는 융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합시다. 야, 예, 완전히 예. 오늘의 결론이 딱 60분 57초 지나는 순간 예. 딱 정리가 됐어요. 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박상민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이걸 KBS에서 방송해야 되는데. 진짜. 그럼 이거 예, 저희가요 KBS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팟짱입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도 제가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TV,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유스트림, 유튜브 그리고 여기 페이스북 생중계까지 다 채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고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서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서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쭉 종합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갈구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국가사회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내용,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SNS로 확장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이 맞습니다. 퍼질 거예요. 안보 민주화, 안보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두 날개로 융복합형 전략을 짜라. 그러니까 라는 이렇게 제안. 둘이 얘기한 게 먹혀. 키워드를 종합하니까 하나의 논리로 구성이 되고 예. 자 저기 최근에 이제 여야 선거 뭐 있습니다만 특히 야권에 몸담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정파나 개파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진보도 국가와 공동체 논리로 선거가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 공공의 안녕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네. 선거를 준비하자 이런 말씀까지 네. 주셨습니다. 야권이 오늘 말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8시 20분부터 잠깐 기다리셨다가 지금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진짜 오랜만에 기획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굉장히 뜨겁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선거 끝나야 또 할 수 있는 건가? 뭐 계속 해도 돼요. 네, 좀 그 자주 나오세요. 그러니까 네, 그럽시다. 그 두 분이 융복합하니까 스튜디오가 살아. 자주 나오셔.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